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유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유가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가스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유가가 브렌트 기준으로 90불을 넘었죠. 가장 큰 이유는 사우디 감산이 연말까지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우디에 대해서 계속 증산을 요청했으나 CR도 안 먹히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내부적으로 원유 생산 기업들이 증산을 하게끔 하는 정책 이런 것들 딱히 없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딱히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딱히 쓸만한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두 가지가 뭐냐?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최근의 상황을 좀 놓고 보면요. 유가가 다시 90불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슬슬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유럽도 가스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다시 가스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두려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그림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기름가격,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미들, 헤비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라이트 크루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가솔린 같은 경질 제품이 많이 나오는 기름입니다. 반면에 헤비 같은 경우는 벙커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기름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라이트 크루드가 헤비 크루드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아랍 울트라 라이트의 아랍 헤비 대비 프리미엄률에 관련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20년 이후에 이 프리미엄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1% 정도밖에 프리미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는 가솔린 같은 경질 제품이 많이 나오고 처리 비용도 높지 않기 때문에 헤비보다 가격이 비싸요.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펙이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부터 감산을 할 것이냐? 당연히 헤비부터 줄입니다. 헤비 크루드의 생산을 줄이게 되니까 헤비가 필요한 기업, 국가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헤비 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앞서 보신 차트에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사들, 특히 미국의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 헤비 크루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벙커시 일드가 거의 1% 내외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고도화율이 상당히 높은 설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원유 수입의 패턴을 한번 보면요.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헤비 크루드의 수입 비중이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한 1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기준으로는 이게 58%, 그러니까 전체 미국 원유 수입량 중에서 58%가 헤비를 사고 있어요. 그러면 라이트 크루드의 비중은 어떻게 됐느냐? 동기간, 그러니까 90년대에는 29%였다가요. 작년 기준으로는 10.6%. 헤비는 계속 수입량이 올라오고요. 라이트 수입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 미국 원유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원유 생산 증분의 대부분은 울트라 라이트 크루드입니다. 초경질유가 나와요. 이게 셰일 오일입니다. 자,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초경질유가 나오는데, 미국 정유사들이 자기네들 설비에 투입되는 원유는 거의 중질유 수준의 원유로 믹싱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 증분은 대부분 울트라 라이트이다 보니 이거를 그대로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과거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헤비 크루드를 많이 조달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 글로벌 넘버 원이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이 헤비 크루드라는 거예요. 별로 쓸모가 없는 과거에는 미국 정도만을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베네수엘라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원유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이 부분을 누가 메이크업 해줬냐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가 미국의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최근엔 차지를 하고 있어요. 1990년도 미국이 전체 원유 수입에서 캐나다에서 사온 양은 한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무려 60.4%, 뭐 멕시코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한 75% 가까이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대부분 조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무엇을 사오느냐? 헤비 크루드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대표 유종은 WCS, 웨스턴 캐나디안 셀렉트라고 하는 기름이 있고요. 멕시코에서 주로 사오는 기름은 마야라고 하는 기름인데 이 두 개가 성상이 비슷해요. 둘 다 헤비입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캐나다 WCS가 마야보다 배럴당 20불 정도 낮아요. 지금 마야도 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럴당 WTI보다 약간 높습니다. 한 88불 정도, 88, 89불 정도 하고 있는데 캐나다 기름은 한 68불, 67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돼? 캐나다는 원유 수출의 거의 100%를 다 미국으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지금 딱히 원유를 수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캐나다가 올 연말 내년 초에 좀 바뀌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팔 데가 없다 보니까 미국에 헐값으로 계속 넘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거기서 매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언급도 캐나다 정부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지금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냐 하면 캐나다에서 원유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알버타주인데 알버타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그러니까 태평양 서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원유 파이프라인을. 기존 30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는 설비에 추가로 59만 배럴을 더 얹어서 89만 배럴짜리 파이프라인을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완공할 거고요. 이 목표는 뭐냐? 아시아에다 수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시아로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는 헤비 가격이 WCS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잠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가격 상승은 결국 미국 가솔린 가격, 지금도 갤런당 3.89불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것, 이거 말고는 딱히 현재로서 선택할 방법이 없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미국 기업이죠.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생산 사업 활동을 일부 허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유럽 기업 애니, 랩솔 이 두 기업에 대한 생산 수출 활동을 허가를 해 주었고, 최근에 베네수엘라와 이 애니 랩솔 간의 무역 거래가 원유 납사 중심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베네수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제재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공정한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애매한 의미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마두로 정권뿐만이 아니라 기존 차베스 정권 시절에서도 미국이 계속 내부 쿠데타를 유도를 했었거든요. 실제 그런 작업들도 있었고요. 그거를 겪었던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공정한이라는 말의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불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결국 캐나다도 헤비를 외국으로, 미국이 아닌 아시아직으로 보내게 되었을 때는 미국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 결국엔 헤비 크루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야? 베네수엘라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 매듭을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인플레, 뭐 계속 금리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풀어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만말까지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도 풀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을 다가오면서 또 한 가지 인플레에 대한 우려,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가스 가격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요. 최근 9월 3일 기준에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률은 93.3%였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요. 2022년도에 유럽이 전쟁이 터지고 급하게 재고를 쌓는 과정에서 재고의 피크가 언제 발생이 되었었냐면은 11월 13일 95.7%를 찍었었죠. 이거보다 좀 두 달이 빠르게 재고가 거의 이전 고점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유럽의 TTF 가스 프라이스가 지금 11불 정도 하고 있죠. 물론 뭐 최근에 급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호주의 노동자 파업에 관련된 공급 제한 가능성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다른 요인은 딱히 없었거든요. 어쨌거나 유럽 입장에서는 작년 수준의 재고를 지금 쌓아놨기 때문에 올겨울에 혹한만 없다라고 하면은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유럽의 가스 공급 부족이 분명히 있었지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두 해에 걸친 겨울이 안 추웠어요. 생각보다. 그 부분이 유럽 전체 가스 소비량을 19, 20, 21년의 평균치의 마이너스 20% 정도로 끌어내리게 하는 효과를 분명히 줬었던 것도 있었죠. 뭐 날씨를 예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겨울에 더울 거야, 괜찮을 거야, 혹한이 올 거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에너지 트래커라고 하는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요런 자료들입니다. 작년 9월 6일 날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유럽이 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과거 우크라이나는 뭐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전체적인 설비 규모 자체는 러시아가 공급되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허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다시 유럽으로 뿌려지는 그러한 설비를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장 설비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사실상 그 저장 설비를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6일 날 우크라이나의 설비를 활용하면 유럽 가스 문제는 상당히 매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글을 썼을 때 좀 욕을 좀 먹었습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왜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면 그게 가능하냐 하면요. 우크라이나의 가스 저장 능력은요. 독일이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인데 독일의 저장 능력 곱하기 1.33배입니다. 최고로 많아요.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해서 유럽 전체의 가스 저장 능력, 가스 상태의 가스 저장 능력을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의 저장 능력은 거의 30%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재미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리버스 가스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상황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로 가스가 흘러가는 게 정상적 흐름인데 이 그림은 리버스, 역방향으로 지금 가스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위에 솟구친 그림이 23년도 올해 그림이고요. 가장 솟구친 게 지난달입니다. 8월달.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한 가스의 양이 68만 톤 정도 갔습니다. 이거는 YOY 기준으로 577% 증가했어요. 유럽 애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스 저장 설비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현재 가스 상태 저장량은 한 6,940만 톤, 6,960만 톤 정도 됩니다. 물론 68만 톤이라는 게 약 1% 정도로 무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이 저장 규모가 수준이 현재 32%밖에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70%까지 저장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요. 현재 유럽 비축률 기준 약 11.6%의 잉여 물량이 더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가스 저장 설비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성 문제가 아니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나마 유가 부분이 불안하기는 하나 가스 급등은 올 겨울에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 리버스 플로우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가스 저장 설비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적으로 계속 트래킹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